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3년 2차 경찰 채용 시험 형사법 중에서 형법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아까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지문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은 제가 이미 촬영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장재혁 학연구소 TV 여기 가면은 이제 제 문제 요거 해설한 영상 올라가 있어요. 요거는 한 1시간 반 이상 분량 되는 거니까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어디 있냐면은 영상이 여기 있고 자료 요거는 이제 네이버 카페 그래서 장재혁 형사법 연구소 여기 가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제가 2개 운영하는데 장재혁 법학 연구소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는 요거는 행정법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연관이 있는 게 경찰학 중에 행정법 비중이 그래도 적지 않게 40% 이렇게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정법 관련해서 여러분이 질문 있거나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질문 검색만 해보셔도 되게 뭐 좀 유용한 거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몇 년 돼가지고 질문이 쌓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하거든요. 이제 요 카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카페 와가지고 질문 검색만 해도 엔간한 거는 다 있어가지고 그거 검색해서 많이 도움 받았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일단 여기에는 가입이 돼 있으시겠죠? 당연히 여기 오면은 그 기출 자료 요번 자료뿐만 아니라 기존 것들 쫙 쌓여 있고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 자료 받아서 가지고 여기 가서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 관련해서는 여기 또 가입하셔가지고 좀 도움 받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수험 이제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합격하고 나서 탈퇴는 좀 하지 마세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모기처럼 와가지고 빨고 나가면은 섭섭하잖아 좀. 좀 그래도 정이 있지 좀. 그러니까 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랑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서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검토를 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대부분 초심자 채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설명을 그냥 쭉 듣는 거는 크게 그렇게 가치 있진 않거든요. 이 기출 문제가 소중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실력 어느 정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쭉 풀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된 거 정도 이렇게 몇 개 풀어보면서 이 정도 레벨로 나오는구나 하고 덮었다가 실력이 될 때 그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공부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지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지선다는 4개 혹은 그 이상의 OX가 합쳐져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지선다라 그래서 엄청나게 특별할 건 사실 없어요. 물론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 하냐면 OX로 개별 지문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해결할 수 있는 OX가 이렇게 많아진 다음에 사지선다로 딱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뭐 아침 테스트라든가 주간 테스트에서 사지선다 문제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푸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이제 한 몇 번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저 정도 수준은 좀 알겠다 싶으면은 그때 기출 문제를 문제집을 하나 확보하셔가지고 해당 파트별로 뭐 앞에 3번까지만 풀어본다던가 단원별로 아니면 홀수본만 풀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이게 사지선다 좀 해놓으면은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기출 이제 강의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빨라지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계신 위치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성급하게 해봤자
속상하기만 해요. 힘만 들고. 저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엄청 중시하거든요. 근데 그거 신기하게 그 MBTI 거기 나오더라. 그리고 저는 MBTI가 처음에는 그냥 거의 혈액형급의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과에서 그거 다 쓰더만. 실제로 써요. 우리 쓰는 거 다 써.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무시할 건 아니구나 했는데, 하여튼간 제 MBTI도 나와요. 효율충.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 그런 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라는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세부적인 강론적 계획 세우시면 될 거고, 제 MBTI 맞춰봐요, 한번. 정답. 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본인도 그래요. 일단 한잔 합시다. 자, 너 좀 남아라. 우리 할 말이 많아. 다른 사람 욕도 좀 해야 돼. 저런 계획성 없는 것들 하면서. 하여튼 그러면 이제 총평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 시험은 한 중에서 중상 정도 난이도 갖춘 걸로 보이고 제일 어려웠던 시험은 이제 최근에는 작년 2차 시험이었는데 사실 어렵다라는 게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되게 난이도가 높았구나 이런 시험이 아니라 작년 2차 시험은 이 뭔데 이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뭐 아동학대법 뭐 이런 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잘못된 시험이에요. 그거는 물론 잘못된 시험도 그렇게 가끔 나올 수 있고 거기서도 정신 차리면 합격한다 이 정도의 교훈을 얻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그거 외에 그럼 아동학대법도 준비하고 뭐 폭처법부터 해가지고 다 준비해야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형법은 그냥 그 형법에다가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해서 특별법 판례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런 다음에 뭐 소년법 뭐 그거 다 책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번 시험에서 제일 특이했던 거는 최신 판례가 이건 좀 선을 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나오는 최신 판례 양의 한 3, 4배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최신 판례 안 보고 갔으면은 많이 힘들었을 거다. 분석을 해보면은 22년 최신 판례가 제일 많이 나왔고 21년도 거의 뭐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20, 19, 18도 나름대로 밸런스 있게 나왔는데 사실 뭐 20년 판례 20, 19, 18 이런 거는 최신 판례라고 부르긴 조금 좀 민망해요. 약간 너무 헌 판례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최신 판례가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요. 정권 교체 뭐 이런 거에 대법원도 영향을 받거든요. 대통령이 대법관 이제 뽑고 추천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촬영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대법관 구성이 좀 이제 기존의 보수에서 이제 좀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가진 사람이 좀 많아졌고 그러면서 기존의 판례를 많이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옳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그렇게 격변의 시대니까 최신 판례가 중요한 게 많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신 판례를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기본 강의 듣는 입장에서는 최신 판례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봐봤자 몰라. 여러분이 최신 판례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그냥 파편화된 글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커리큘럼은 그거 다 고려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스텝 1에서 기본하고 기본 한 3번 최소 3번 돌리라 그랬죠. 그래서 스텝 2에서 중요한 OX 딱딱딱 하면서 좀 더 심화하고 그다음에 스텝 3에서 기출 문제 풀이. 기출 문제 풀면서 최신 판례 많이 나오니까 그때 슬쩍슬쩍 제가 설명드리고 스텝 4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강의 일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아예 최신 판례에 집중해 가지고 제가 5개년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정리했던 것 다 나왔기 때문에 최신 판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요 수업 중에 맞닥뜨리는 것만 정리해 나가다가 나중에 최신 판례 거기 강의 가가지고 그 교재에다가 싹 정리하고 가서 시험 보면 돼요.
최신 판례가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정리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여러분이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최신 판례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이 기본을 딱 정리를 해놓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다음에 최신 판례를 봐야 이제 필요한 서랍에다 딱딱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뭐 순백의 캔버스 같은 거니까 최신 판례 발라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각자의 위치에 맞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최신 판례 중요하다 그래서 최신 판례 봐야겠구나. 지금은 의미 없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정석대로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도 정리해 놨어요. 최신 판례 공부할 때는 먼저 형법 기본기 탄탄하게 다지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판례도 정리를 해 놓고 거기다 최신 판례를 얹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곧 언젠가는 시험을 보러 갈 테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공부한 판례가 대부분 나오겠지만 공부 안 한 판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출제위원이 일부러 공보유도 게재 안 되고 막 진짜 극최신 판례라든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보통은 판결 요지 내는 게 안무게 룰이거든요. 근데 판결 요지 말고 판례 원문 그 안에 있는 무슨 문장 떼서 막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근데 막 문제 좋다 그러는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긴 한데 그러면 사실 공부 범위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읽으면 엔간한 건 풀 수 있어요.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그렇게 읽어서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 만들어 두는 게. 그러니까 기본기 잘 다지고 외울 거 외우고 기본서 회독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다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안 흔들리면 여러분이 오히려 빨리 붙어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 진짜 잘 알거든요. 뭐 저도 당연히 시험 뭐 시작하면 빨리 붙고 싶겠죠. 나도 사람인데.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좀 차분히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법학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학이. 그래서 이렇게 연습 차분히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출제된 경향을 보면은 뭐 중요한 판례 당연히 나왔고 조문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형법 난이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학설 문제를 많이 내는 건데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학설 문제가 나오기는 항상 나와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나 엄청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학설이 왕창 나온다 그러면 학설에 엄청 집중하면 되는데 근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학설을 아예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두 문제는 기본으로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세 문제니까 이거 세 문제면은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출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학설은 어렵지만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학설 공부를 제대로 딱 해놓으면은 형법에 대한 이 눈을 뜰 수 있을 거예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 공부도 어렵지만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된다. 학설은 버리지 말고 공부하셔라. 이게 이제 요번에는 최신 판례가 엄청 많이 나옴으로써 그걸로 난이도를 조금 조정을 했다면 최신 학설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학설을 버리면 고득점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나올 테니까 요번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다음엔 불능미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공범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 원인에 있어 자유론행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제 커리큘럼에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습득하시면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 위전 착오나 이제 착오 관련 기본 이론 출제된 거 이것도 뭐 공부 안 했으면 못 푸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경찰 시험이 확실히 어려워진 건 맞아요. 확실히. 5년 전만 해도 진짜 이론 다 집어치우고 판례 결론만 알면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판례에다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됐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알아먹어야 되고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그 싫어하는 읽고 생각하는 걸 해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말로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쭉 진행될 수 있어요. 강의 다른 거 듣고. 그다음에 문제 풀 때는 이것도 또 생각하기 싫다 보니까 자꾸 틀린 그림 찾기래요. 근데 익숙한 지문 나오면 틀린 그림 찾기 하면서 이거 다르네 다르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실전에 가가지고 기출문제 조금만 변형하면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수업할 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대답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딱 회피하는 게 눈에 보여요. 나한테 묻지 마, 새끼야. 막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있고, 막.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대답 못해서 조금 쪽팔려도 괜찮아. 괜찮아. 공부해서 시험 떨어지는 게 더 속상하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읽다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사전 찾아보고 이런 식이 돼야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거 유죄 무죄 그냥 이러면서 넘어가면은 그러면 실력이 상승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시험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거 항상 읽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뜻 모르면 내가 이 단어를 몰라서 모르는가? 아니면 형법 이론을 몰라서 모르는가? 그러면 뭐 찾아보고 판례도 요 문구로 이해 안 되면은 책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좀 또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판례본으로 검색해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공부하기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문제를 조금씩 검토를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 나왔는데 그 1번의 1번 같은 경우가 이게 좀 익숙치 않았을 거예요. 헌재 판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헌재 판례가 형법의 범위인가? 또 범위라고 해도 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헌재에서 나온 건 합헌, 위헌 이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배웠으면 합헌이니까 배운 거예요. 합헌이니까. 부당이득 이거 거의 처음 출제된 형법에서 처음 출제된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 거죠. 이거 나 못 본 건데 큰일 났다 망했네.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 보고서 합헌이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다르다고요. 일부러 1번에 이거 박아 넣은 거예요. 왜? 여러분 처음부터 겁먹이려고. 근데 이런 관점이 있으면 그럼 뭐 일단 세모 치고 이제 뒤에 넘어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1번이 정답이었거든요. 1번이. 그러니까 2, 3, 4번으로 소거해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1번 특별한 문제 없으면 합헌인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다 이제 과정 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공부하실 거. 그런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적 적용 범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 최근에 나왔던 혹시 뭔지 아세요? 엄청 중요한 판례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강조했는데 동기설 폐기된 거. 이거 그 판례 그냥 발라놓은 거예요. 동기설 판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엄청 중요한 판례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렇게 통으로 충분히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까 기본 강의 때 중간간 불능미수 그거 기억나죠? 그 판례도 나오고 나서 이거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판례가 변경된 것, 새로운 판례 나온 것 중에서도 엄청 중요하다 싶으면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놔야 돼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는 제가 최신 판례 강의 때 다 정리해 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것도 다 정리되어 있는 데서 나온 거예요. 자,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과정 중에 배우면 되니까 이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차고 문제예요. 차고 문제. 그런데 차고로 해가지고 이제 뭐 1번은 법조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15조이랑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왠지 꼭 이런 게 있을 것 같죠. 그런데 15조 1항하고 16조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그거를 슬쩍 섞어 놓은 거예요. 슬쩍.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공부를 똑바로 해놔야 요게 이상하다라는 거를 알죠.
근데 그 공부를 뭐 똑바로 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일단은 혼자 공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효율적인 시대는 아니에요. 효율적인 시대는 예전이야. 뭘 배우려면 막 어디 찾아가야 되고 막 이제 뭐 돈도 비싸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근처에도 학원도 있고 그리고 인강으로도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강의를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뭐 제 강의가 됐든 다른 강의가 됐든 다른 과목이 됐든 강의를 활용하지 않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접근이에요.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갖고 책만 읽는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맞는 강의를 찾아야 돼요. 제가 아까 합격자들한테도 불러놓고 물어봤거든요. 본인들 식사하는데 옆에 나 이 차가 있었잖아. 그러면서 뭐 무슨 과목은 어떻게 했냐, 무슨 과목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이 과목은 또 저쪽 가서 뭐 하고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형법은 쳐줘.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제 몸소 느낀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너무 공부하기 싫잖아. 너무 어렵고. 근데 수능에 수학이 나오니까 이제 확인을 해야겠고. 그래서 막 이 학원 저 학원 막 다녀보다가 이제 막 때려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3 돼가지고 제가 어떤 과외 선생님을 만났어요. 과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저랑 딱 맞아요. 학교 선생님 퇴직하고 이제 집에서 과외하는 분인데 이제 무슨 꼼수의 왕이야. 뭐 수학 막 이렇게 해서 야 뭐 보통 푸는 방식이랑 완전 달라요. 야 이거 나오면은 그냥 여기서 1 빼면 돼. 근데 답이 나와. 왜요? 묻지도 않아. 왜? 나도 안 궁금하니까. 그냥 문제만 풀리면 돼. 나는 그게 좋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 그러냐면 여러분한테 어떤 과목이 여러분이 해결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과목에서 여러분한테 맞는 강의를 제공하는 분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공부를 하다가 너무 고민된다. 이 과목이 너무 어렵고 내가 진짜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찾아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진짜 뭐 무조건 여기 왔으니까 여기 강의만 들어라. 사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합격이 더 중요하지.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시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수동적으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리고 뭐 인강 들으시는 분도 이렇잖아요. 공부할 때 만약에 내가 뭐 어디 뭐 K의 프리패스를 샀다. 그럼 일단 이 안에서 해결하고 싶죠. 왜? 딴 데서 하면 돈이 들잖아. 로그인하는 것도 귀찮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뭐 딴 거 만약에 패스를 하나 더 산다라고 하면은 한 뭐 2, 30만 원 이제 들겠죠.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크게 보면 작은 돈이에요, 이게. 크게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딱 맞는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쫙 습득해서 실력을 올려서 빨리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투자한 그 돈은 충분히 뽑아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거든요. 어떤 책에서 내가 배울 게 한 줄이라도 있으면 저 책 사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효율성을 이끌어내려면 투자를 해야 돼. 조금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프리패스가 있지만 뭔가 무슨 과목에 대한 뭔가 뭐 있다. 그러면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 수동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나는 잘해야지라고 해서 잘 맞으면 좋아. 그러면 좋은 거지.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뭐 불만이 있어. 근데 또 돈 없어요. 그럼 뭐 하기도 뭐 그렇고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수업 때 불평만 막 하면서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네 인생 네 건데. 그리고 그래 말 나온 김에 이 얘기까지 합시다. 3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30만 원 없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 나가서 알바하면 되잖아. 편의점 가가지고 포스기도 좀 띡띡 찍고 쿠팡 가서 알바하면 하루에 얼마씩 주는데 쿠팡이 이 단기 알바기에 아주 좋은 공급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쿠팡 괜찮더라고. 아이스크림도 공짜로 준다며. 그러니까 좀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 더 빨리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됐고 이제 4번 가서 과실범 요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이제 법조항 문제가 적절하게 섞여 나와서 이번에는 출제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판례만, 조문만, 학설만 이제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밸런스 있게 출제하고 있고 나름 이제 좀 이런 전에 하도 경찰청이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좀 신경 쓰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이타 같은 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뭐 1번이나 3번이나 이런 건 다 법조항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조항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가 계속 밑줄 쳐드리고 끊어드리고 하잖아요. 그런 걸 자꾸 한 번씩 스스로 공부할 때도 똑같이 밑줄 치고 끊으면서 눈에 한번 익히면서 이렇게 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언제 기억에 많이 남기냐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많이 남아요. 문제풀이. 근데 그냥 문제풀이만 해서는 또 기억이 안 남고 기본을 다지면서 공부를 많이 해놓은 다음에 한 3개월, 4개월, 5개월 공부해 놓은 다음에 그때 OX나 사지선다 문제 풀면서 맞추거나 풀면서 틀리거나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거 첫날에도 말씀드린 건데 공부할 때는 정말 암기해야 되는 게 있고 숙지만 하면 되는 게 있다. 암기는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거 제가 두 문자로 다 정리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암기보다는 숙지의 영역이에요. 이제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고 틀리고 하면 아 이런 것도 꼴수가 있구나 하면서 기본서에 체크해놓고 나중에 한번 더 보고 그러면 기억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데서 법조항 문제 나왔으니까 법조항 달달 외워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중에 법조항 본 다음에 문제 한번 더 풀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요. 요 지문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5번에 3번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상당한 이유. 이게 이제 동그라미 지문인데 이것도 기본 강의 때 제가 그거 설명드린 거 기억나죠? 정당방위 할 때 뭐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 객정, 그다음에 주관적 정당화에서 주정 있어야 되고 상당한 이유는 말 안 해도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뭐 편의점에서 이제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 칼 뺏어서 찌른다. 이건 납득이 되죠. 근데 초딩이 껌 훔치고 있는데 칼 꺼내갖고 찌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 헌법상 비례 원칙의 표현이다. 근데 그게 기억이 나면 설사 이 개별 조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 없었나 애매하더라도 있겠거니라고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도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자꾸 듣고 자꾸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용력이 생기니까. 응용력이. 저도 어릴 때는 기본에 충실하라라고 하면은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뭐씨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우 곰팡이 냄새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부해보고 제가 강의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따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런 다음에 뭐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억 니은은 예전에 했던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판례입니다. 오래된 판례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 오늘 기본 강의 때 검토했던 그거네. 서면 신고 의무를 이제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만으로는 이 쟁의행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례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판례가 자주 나왔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판례는 자주 나오는 것도 있고 잘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중요도 선별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그 정도는 보셔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디귿이랑 리을은 이거 다 2022년 최신 판례였어요. 22년. 리을은 조금 까다로웠고요, 이게. 그래서 요거 보면서 여러분이 요 최신 판례 하나하나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나중에 공부하면 되고 제가 여기서는 그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공부 방향 잡는 거기 때문에 요 때는 나중에 가고 최신 판례도 정리 잘해야겠구나라는 거. 제가 아까 합격생 하나 왔는데 그 분도 그분 최신 판례를 좀 이렇게 대충 보고 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붙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배수 바뀌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면접 잘 보고 체력 잘 보고 하면은 붙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면접에서 막 미흡받아고 떨어지는 경우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최종 불합격을 하고 나면 필기 떨어진 것보다 타격이 더 커요. 필기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싶죠. 그런데 여러분이 필기 붙고 나중에 면접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안 될 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인성이 쓰레기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최불하고 나면은 정신 차려보면 2달, 3달 후에 시험이 임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라도 시험 보기 전에 최신 판례는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거 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기본 강의 때는 진도 나갔는데 그 기본 강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4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가 아까 학설은 다 배제하고 설명드렸죠. 근데 보세요. 형법 10조 3항은 원인 행위 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법행위, 술 취한 상태에서 칼로 찌르는 거 나아갈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세요. 예견 가능성까지 인정되죠. 예견은 고의, 예견 가능성 과실. 근데 과실도 없었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딱 찍으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실력 쌓아 나가면 요 지문도 새로 만든 거예요. 요 지문도.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한 다음에 읽으면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죠? 그러면 이거 뭔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항상 생각. 자, 그다음에 뒷장 넘기면 이제 학설 문제인데 학설 문제 뭐 지금 봐봤자 뭐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역시 여기 다 설명은 해드렸는데 학설은 여러분 나중에 제 그 커리큘럼상 이제 스텝 2에서 설명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학설 특강을 예전에는 시험 직전에 이제 이렇게 특강으로 개설을 했었는데 학원 커리큘럼이 좀 바뀌는 바람에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 강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학설 준비하시면 알차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유료 강의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8번 넘어가시고요. 이제 9번은 별거 없어요. 9번은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뭐 진짜 별거 없네. 10번에 4번 볼까요? 이거 기본 강의만 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타인에 포함될 수 있죠. 있죠. 그래서 강제추행 그 피해자를 협박해서 스스로 자유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도록 한 거. 강제추행죄 간접정범 인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툼이 있었던 건 강제추행죄가 과연 땡땡범이냐 아니냐. 기억나요? 자수범이냐 아니냐. 자수범이라면 간접정범이 안 되는데 자수범이 아니니까 간접정범 인정된 그런 사례까지 어떻게 출제돼도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서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 2번 한번 보실래요? 오늘 했던 겁니다. 풀리죠? 풀리죠. 우연적 공동정범도 예모적 공동정범이랑 똑같이 취급한다. 천원천 제방 사건 바지 벗고 대기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초를 잘 닦아 나가면 엔간한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이미지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일단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나면은 조금 어려운 시험은 한 60점 그리고 조금
쉬운 시험이면 한 70에서 75점 정도는 확보를 하는 거예요. 스텝 1, 2까지 잘 하면은 한 75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텝 3 넘어가서 거기서 한 5점, 10점 추가. 4 가서 또 5점, 10점 추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늘려 나가는 거예요. 늘려 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 75점 확보하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맞추는 거는 나도 반드시 맞춰야 된다.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 틀리면 그건 합격 못 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일단 그렇게 하세요. 이거 정말 남들도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다 맞추는 문제를 나도 당연히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 플러스 알파로 조금씩 더 하다가 시험 다가왔을 때 운때 딱 맞으면 붙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법의 모든 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 막 형법 초천재가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시험 합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그냥 합격하고 나가려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뭐 승진해서 뭐 시험 본다? 그건 그때 문제고요. 그때 돼서 공부하면 돼요. 또 기억날 거야. 또 다시 공부하면 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셔라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12번 보면 사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형법 객관식 사례 문제는 판례 조합이에요. 이게 진짜 사례 문제는 이제 이런 서술형 시험 같은 거, 뭐 행시나 예전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해가지고 그 학설 대립 있는 거에서 딱 쟁점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쟁점을 사례에다 쭉 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판단 나가면은 그 A, B, C, D 학설에 따라서 첫 번째 쟁점에서 결론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쟁점에서도 또 A, B, C, D 학설에 따라서 또 가지쳐서 달라지고 만약에 여기서 A를 취하면 여기서 뭐 B를 취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사례 문제인데 여러분한테 나오는 이런 사례 문제는 사실 가짜 사례, 그러니까 부진정 사례예요. 이거는 진정 사례 아니고 부진정 사례예요. 그래서 부진정 사례는 판례만 똑바로 알면 돼요. 판례만. 제가 교재에다가 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책은 그 형법 판례를 아예 대법원에서 나온 그 판례가 이제 하나의 교수님 이론인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다른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교수님의 이제 이론이 쭉 이게 자기의 생각이 나열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례를 취사 선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교수님의 입장과 판례 입장이 맞아요. 그러면은 저거 봐라, 판례도 내 등 뒤에 줄 서 있지 않느냐.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판례랑 본인의 입장이 다르죠. 그러면은 판례를 엄청 까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대법원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까. 그러면서 엄청 문제점만 잔뜩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게 독이에요.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실전 시험은 판례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판례가 하나의 교수님인 것처럼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 책 잘 활용해가지고 요걸 잘 공부하면은 이런 사례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보일 거예요. 대단한 쟁점도 아니고 이 판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봅시다. 갑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뭐 접근 매체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사기 방조가 되냐 안 되냐 이제 그거거든요. 알면서 도와주면 방조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서 도와주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판례를 이렇게 말로 조금 바꿔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례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판례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판례를 똑바로 이해하고 판례 결론 명확하게 딱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사례 연습은 쬐끔만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것도 역시 제가 파이널이나 이제 이런 데다가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례 문제 잘 풀기 위해서 사례를 뭐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푼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근데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판례를 똑바로 아는 거예요. 중요한 판례를. 중요한 판례가 결국 사례로 각색이 돼서 나오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례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판례 공부 똑바로 해놓고 나중에 시험 가면서 중간중간에도 이제 문제 풀 기회가 있을 거고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조금 풀면서 연습해보고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3번 죄수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다 기존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1번도 마침 오늘 한 거니까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조문 위에 적은 거 기억나죠? 263조 플러스 상해치사 폭행치사까지 포함된다. 그럼 이거 X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공무집행방해죄 그 다음에 쭉 가서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집방은 방해가 구성요건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 근데 뭐는 필요 있어요? 위계공집방. 그래. 그러니까 이거 정답 뚝 찍고 넘어가면 돼. 3번, 4번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3번, 4번 한번 보긴 할까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준비행위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충분하므로 뭐 좀 벌써 이상하죠. 공부 좀 했으면 여기서부터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친절하게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을 기일화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 이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X고 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조금 응용된 건데 우리가 벌써 결론은 공부해놨거든요. 요런 사안에서 결론이 뭐였어요? 죄가 뭐가 나와요? 상습, 존속, 폭행, 포괄 일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괄로 묶어버리니까 개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판단한다라는 응용만 할 수가 있으면 아 이거 아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명확한 사고 과정이 아니더라도 딱 읽어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 정도만 해도 공부하면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도 그냥 판례. 근데 예전 판례랑 요즘 판례랑 섞어가지고 나온 거 뭐 문제는 없습니다. 16번도 나름 최신 판례랑 과거 판례랑 섞은 문제라서 뭐 별건 없고요. 그 다음에 17번. 17번도 이제 여기서는 요 2번 판례가 2번 판례가 최신 판례였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혹시나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읽으면서 풀어야 돼요. 이런 거 읽으면서. 그런 다음에 여기 17번에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1번이 옳은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실전 시험에서 1번에서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2, 3, 4번을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 왜냐면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건데 1번 동그라미다라고 동그라미네 하면 2, 3, 4번이 엄청 보고 싶어요. 왜? 나를 못 믿으니까. 2, 3, 4에 뭔가 진리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2, 3, 4를 보고 1번이 맞구나라고 하면 마음이 엄청 편해요. 역시 내가 맞았어. 그런데 시간은 이만큼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제가 여러분 실전 문제풀이 할 때 요런 거 빡 찍고 넘어가는 훈련을 계속 할 거예요. 요거 여러분이 잘 체화해 놓으면은 형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시간 엄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18번 이것도 그냥 명예훼손죄로 기존 판례, 최신 판례 섞어낸 문제니까 뭐 크게 뭐 그렇진 않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다음에 19번도 최신 판례 좀 많이 이건 죄다 최신 판례예요. 19번은. 와, 이렇게 많이 낸다고 싶을 정도로 죄다 최신 판례인데 뭐 개별적인 판례만 그냥 알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최신 판례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도 이제 뭐 특이할 건 없어요. 여기 이쪽 문제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시험에서는 또 최신 판례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기존 판례 중에 중요한 것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2번에 4번 한번 보실래요? 22번에 4번.
PC방 알바 1심, 2심 막 뒤집히다가 3심에서 컴사기 유죄 인정된 거 그걸로 풀 수 있잖아요. 그게 정답 지문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거 잘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뭐 몇 회독이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거 보고서 아리까리 할 수도 있어요. 아리까리 하면은 내가 아직 내공이 안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성급하게만 안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 23번 뭐 크게 문제는 없네요. 보자. 별거 없어요 이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개별 문제를 자세하게 안 다루는 것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풀어보고 나서 이거 설명을 해설을 듣는 게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남을 테니까. 그래서 문제를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기본 강의 뭐 한 1회독, 2회독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미뤄놨다가 나중에 푸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냥 내가 기본 강의에서 공부했던 것도 많이 나오는구나.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기본 강의 뗀 수준이다. 아니면은 뭐 회독을 좀 많이 돌렸다라고 하면은 각 잡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 쫙 들으면서 내가 아는 거 확인하고 모르는 거 새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딱 지식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런 뭐 최신 판례란다. 요 기출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 카페 여기 네이버 형사법 연구소 여기 올리시면은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기출 문제 해설은 지금 아니에요. 기출 문제 해설한다. 이 지금 여러분이 요 기출 문제를 이제 공부하는 거는 그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커리큘럼 상에 이제 최신 기출 문제를 다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출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그런 건 필요는 없거든요. 커리큘럼만 여러분이 잘 따른다면. 그러니까 일단 커리큘럼대로 잘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얘기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당연히 다음 해 1차에 당연히 합격하겠죠. 근데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시 기본 강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인강으로 빨리라도 한번 하면은 실력이 또 그때 또 한번 회독하면서 쌓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시험 그렇게 좀 컷에서 아깝게 한 뭐 5점 이내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실력은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혼자 공부하는 게 기본적으로 효율적이긴 해요. 혼자 빨리 책 보고 문제 좀 풀고 이게 또 다른 과목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단계에서는 만약에 내년 1차 아쉽게 떨어지고 내년 2차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실전 모의고사는 새로운 거 보는 게 좋아요. 최신 판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헌법 같은 데서 최신 판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독서실에 처박혀서 공부하는 거 그것만 하는 건 위험해요. 이게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최신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건이 되면 학원에 나와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고 최신 판례 강의 듣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로로든 최신 판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 꼭 해보고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문제 푸는 거 그런 거 해보고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뭐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많이 해결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쉽다면 뭐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요즘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막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사회가 어려우면은 그러면 공무원에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경기도 안 좋은데 공무원 지원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 달라질 거예요. 왜냐? 언제까지 굶을 순 없거든. 방 안에서 뭔가를 하긴 해야 돼. 근데 그러려면은 경기도 다 안 좋은데 쳐다보는 거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안 하니까 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조금 힘내서 설사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자
남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다 합격하고 나만 혼자서 공부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혼자 공부 그렇게 하다가 너무 괴로우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뭐 들어라도 드릴게요. 술이라도 한 잔 사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